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풀빌라 빌렸는데 물값은 별도다? 최근 국내 휴가 계획 잡은 분들이 난감한 추가요금 내는 일이 늘었답니다. 수영장 있는 펜션을 빌렸는데 물값은 별도라거나 예약 당일에 최소한 렌터카 위약금을 내라는 식이죠. 백신도 맞고 트래블 버블로 자가격리 면제국이 늘었다지만 아직은 국내 수요가 많을 테니 시장 상황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비용 항공 뜨면서 국내 여행지 외면받던 시절 너무 빨리 잊은 건 아닐까요? 손님 몰릴 때 너무 나가면 버스 떠난 다음에 후회해도 늦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땐 항상 너무 늦었더라고요. 6월 23일 수요일 경제발전소, 저는 박연미입니다. 잠시 후 10분 경제에서는 종부세 부과 기준이 초고가주택 소유자일수록 혜택이 큰 방향으로 설계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반론이 있네요. 무슨 얘기인지 들어보고요. 네이버하고 신세계가 편을 먹고 이베이코리아 인수전에 나섰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 이 동맹이 깨진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 금융안정 보고서를 보니까 빚이 좀 무섭게 늘어나고 있다는 통계가 들어있는 모양이에요. 한국은행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수요일 핫픽 플러스, 우리 척척박사 강정수 박사님 나오시는데요. 미국에서 빅테크라고 부르는 IT 공룡들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모양이에요. 우리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배워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따져봅시다. 지난주에 평등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됐는데 대선 주자들이 저마다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입법에 속도가 붙었다는데 언론들의 생각은 좀 다른 곳도 있는 모양이에요. 실제 시정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함께 알아보죠. 그럼 증시 가겠습니다.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또 간밤에는 뉴욕 증시가 강세였어요. 이건 또 왜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뭐 한 줄로 먼저 표현을 하자면은 기름이 앵꼬가 난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눈앞에 주유소가 있었다라고 네. 좀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기름이 바닥나 있는데 차에게 주유를 할 수 있는 주유소가 떡하니 나타났다. 네, 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일단은 장 초반에는 암호화폐 시장이 폭락하고 또 파월 의장의 의회 연설을 앞둔 대개 심리로 지수가 좀 답답한 흐름을 보였었는데 장 중반 이후부터 파월 의장을 포함한 주요 연준 위원들이 이제 완화적 기조를 재확인한 영향에 힘입어서 금리는 하락하고 달러화도 약세로 전환하는 등 전체적인 시장 환경이 개선됨에 따라 지금 미국 증시, 3대 증시가 강세를 보였고 그중에서도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파월 의장이 병주고 약주기를 반복하고 있는데 어제 네네. 시장에서도 결국 이 상승 배경이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네. 발언을 읽어봤더니 뭐 사실 별건 없더라고요. 그런데 네네. 불안하다고 했던 시장이 갑자기 안심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어제 파월 의장 포함해서 뉴욕 연은 총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등 4명의 연준 위원들이 발언이 있었는데 이들 발언에는 솔직히 특별하게 뭐 새로운 내용은 없었어요. 그래서 기존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한 수준에 불과했지만 시장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어제 안도를 했던 거는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그리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이제 점을 찍었던 세인트 루이스 연은 네. 총재가 매파적으로 갑자기 스탠스를 전환했다는 점이 최근의 시장 불안을 유발했었고 이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그러면 올해 이번 주 내내 예정된 연준 위원들 다른 위원들의 발언도 또 태세 전환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불안감이 있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태세 전환은 하지 않고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였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님이 남이 안 됐군요, 이번에는. 네, 아직까지는 우리 편이 좀 많다라는 좀 느낌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주 남은 기간에도 계속해서 매일매일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지금 시장 참여자들은 향후에도 이제 이들 발언 변화를 확인하고자 하는 이러한 심리가 좀 지배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암호화폐 시장 얘기 오랜만에 해보려고 하는데 비트코인이 네네. 간밤에 3만 불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심리적 네. 저지선으로 보는 게 대략 2만 5천 불인데 그렇죠. 암호화폐 네. 시장이 더 떨어질 수도 있다, 시세가.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분위기가 계속 유지되면 증시에는 네. 어떤 영향을 줍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개별 국내 이제 암호화폐 관련 테마주들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지만 시장 전체적인 방향성은 건드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도 지금 암호화폐 시장 분위기를 보면은 그야말로 진짜 아비규환, 혼돈의 카오스, 약간 온갖 악재로 점철되어 있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 또 국내에서도 지금 업비트 등 일부 거래소들이 비트코인 이외의 코인들, 저희가 이른바 잡코인, 알트코인이라고 하죠. 이러한 코인들 퇴출 작업을 벌이고 있다는 점이 지금 대내외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의 폭락을 유발하고 있는 것을 보이는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제 암호화폐 시즌2가 끝났다, 이제 다음 시즌을 기다릴 때까지는 들어가지 말자라는 좀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이제 그동안 투기성, 이른바 야수의 심장을 가지고 암호화폐 시장을 뛰어들었던 많은 투자자들이 네. 당분간 나는 코인 안 하고 주식하러 갈 거야 라는 좀 수요가 유입되는 것도 증시에 한번 기대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증시는 어떻게 출발했습니까? 예, 그 미국 증시 강세 영향을 받아서 국내 증시도 지금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고요. 또 네이버, 카카오 이렇게 성장주들이 지금 국내 증시를 좀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업종이나 테마 단으로는 여전히 이제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계속해서 인도발 델타 코로나 변종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다는 우려로 인해서 지금 진단키트주들이 이렇게 다시 한번 빛을 보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까지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이었고요. 방송 끝날 때 다시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방송 중에 잠깐 일본식 표현이 등장을 했죠. 저희가 다시 한번 순화해서 사용하도록 꼭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녹용 선물 세트 드리는 거 알고 계시죠? 샵 0951로 문자 주신 분들 중에 선정해서 드리고 있으니까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깨어있는 경제발전소. 지금 여러분께서는 경제평론가 박연미가 진행하는 경제발전소를 듣고 계십니다. 네, 제가 오늘은 이분의 출석을 너무나 반드시 꼭 불러드리겠다는 각오를 하고 왔습니다. 우리 철만님, 저희 석좌 청취자로 저희가 임명하겠습니다. 철만님 항상 제일 먼저 와서 유튜브에서 딱 텐트폴 치고 기다려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쏟아지는 경제뉴스, 아침에 10분만 투자하면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10분 경제. 종합부동산세를 집값 상위 2%까지 부과하겠다. 이게 여당의 합의안이거든요. 그런데 이 기준으로 하면 비싼 집 가진 사람일수록 혜택이 더 크다. 이런 주장이 있다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베이 코리아라고 우리나라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 2위를 기록하고 있는 이 회사를 인수할 때 네이버 신세계가 동맹을 맺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어제 네이버가 저희는 참여 안 합니다 선언을 해서 이것도 속사정을 좀 궁금하게 하네요.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영향으로 국내 여행이 늘어나면서 렌터카 빌릴 때 피해보는 소비자들이 좀 많다고 합니다. 종합해서 한국경제신문 나수지 기자가 전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민주당이 종부세를 주택가격 상위 2%까지 내도록 하자 이 방안을 추진 중인데, 여기에 불만들이 꽤 많은 것 같고 비판 여론도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상위 2%라는 게 비율을 따진다 보니까 지금 공시 가격 기준으로는 한 11억 5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기준은 9억 원 이상이면 종부세를 내게 되니 한 9억에서 11억 5천만 원 사이인 분들, 1주택자들은 이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게 된다는 거는 맞는 이야기이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분들이 종부세를 안 내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더 고가 주택을 보유한 분들이라면 세금 감면액이 더 커지게 되는 건데요. 따져보면 공시가가 한 20억 원 주택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원래는 700만 원을 내야 되는데 이렇게 2% 기준으로 바뀌게 되면 480만 원을 종부세로 내서 한 220만 원 정도 줄어들고,
만약에 공시지가가 60억 원인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기준이면 4,500만 원을 종부세 내야 되는데 바뀌면 4,200만 원으로 300만 원이 인하가 됩니다. 이렇게 주택 공시가가 높을수록 감면 혜택이 커져서 이렇게 기준을 바꾸는 것에 어떤 명분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그 집값의 연동해서 세율 구간이 조정이 되면 비싼 집 가진 사람들이 더 유리해질 수도 있다 이런 주장인데 왜 2%로 딱 잘랐느냐 이 기준을 두고도 논란이 좀 있는 모양이네요. 네, 2%로 딱 정했다는 거, 이 비율을 정했다는 게 사실은 논란입니다. 금액이 아니라 비율을 정했다는 건데, 우리나라 다른 상속세나 증여세, 소득세 이런 자산 관련 세금을 살펴봐도 이 공제 대상이나 과세 대상을 특정 비율로 언급하는 경우는 없었다는 겁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렇게 되면은 세금을 내가 내야 되는지 안 내야 되는지 이걸 예측하기가 힘들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 주택 가격이 매년 변하는데 그때마다 2% 기준을 적용하면 내가 과세 대상 되는지 세금을 내야 되면 얼마나 내야 되는지 예측하기 어렵고 또 만약에 내 집 가격이 그대로라고 하더라도 다른 주택 가격이 움직이면 어느 해는 세금을 냈다가 안 냈다가 할 수 있는 그런 불확실성도 있거든요. 네. 이런 점 때문에 우려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군요. 들으시는 분들은 내가 2%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헷갈리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진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이번에는 전자상거래업체 얘기 좀 해볼게요. 이베이 코리아라고 이 가져가면은 누구든 시장의 2위가 될 수 있다는 이 회사 인수할 때 네이버하고 신세계가 편을 먹었잖아요. 그런데 네이버가 우리는 이 팀에서 빠지겠습니다. 어저께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사정입니까? 네, 원래는 이 이베이 코리아가 지금 G마켓이랑 옥션 가지고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3위 사업자인데 원래 신세계와 네이버가 이 지분 전체를 4조 원에 인수하자라고 손잡고 인수하기로 했는데 네이버가 여기서 빠지기로 했습니다. 공시를 했고요. 신세계는 대신 원래대로 계속 지분 인수를 해서 대신에 4조를 주고 다 인수하기는 부담스러우니 원래 신세계가 인수하려고 했던 80%만 한 3조 5천억 원대에 인수하는 방안을 계속 추진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단독으로 인수한다고 해도 원래 빌리려고 준비해둔 자금이 충분하기 때문에 자금 충분하고 네이버와 신세계 사이에서 사이가 틀어진 거나 이런 건 아니다라는 게 양측 회사의 설명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그 네이버가 발을 빼는 거냐 아니면은 처음에 왜 신세계가 인수전에 들어갈 때 자금력에 대한 의문점이 있다고 했었는데 뒤에서 네이버가 받친다 이 느낌만 주고 둘이 처음부터 이런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정이 있던 거예요? 상당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는데 좀 가장 큰 이유로 꼽히는 게 아무래도 인수한 다음에 지금 네이버가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 점유율 1위 업체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인수한 다음에 공정거래위원회의 결합심사라는 걸 받아야 되는데 이때 이베이 코리아가 지금 13% 정도니까 네이버랑 이베이 코리아를 합치면 30% 정도인데 이렇게 됐을 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거 독과점 우려가 있다. 그래서 인수를 하려면 몇 년 동안 수수료를 인상하지 말라. 이런 식의 규제를 적용받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실제로 2009년에 이베이 코리아가 G마켓을 인수할 때 이때도 한 시장 점유율이 36% 정도가 되니까 앞으로 3년 동안 수수료 인상하지 말아라 이런 판단을 받기도 했어서 네이버가 이런 점을 우려했다라는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오고 또 말씀드린 대로 네이버가 1위 사업자다 보니까 신세계보다는 조금 더 이 온라인 사업에 대한 확장에 대한 절박함이 좀 덜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마지막으로 우리 여행 얘기 한번 해볼게요. 저희도 오프닝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는 국내 여행 수요가 많고 백신 접종률이 지금 30% 됐으니까 이번에는 여름 휴가 계획하는 분들 많을 텐데 관련해서 소비자 피해가 늘어난다는 얘기도 있네요. 네, 이 한국소비자원이 렌터카 관련해서 피해 구제를 신청한 분들 이거를 분석을 좀 해봤더니 지난해 신청 건수가 전년보다 24%나 늘었다고 하는데요. 가장 많은 유형이 차량 사고가 났을 때 여기에 관련한 비용을 렌터카 업체가 과다하게 청구하는 경우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고가 났으면 차량을 수리하는 기간 동안 운행하지 못한 거, 요거를 손실을 배상해줘야 되는 휴차료를 지불할 때
규정상으로는 원래 실제 대여 요금을 기준으로 산정을 해야 되는데 이 렌터카 업체들이 보통은 기준 대여 요금이나 정상 요금이 더 비싼데 이걸 기준으로 휴차료를 청구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예약 취소 같은 경우에도 원래 예약을 사용하기 전에 그러니까 내가 렌터카 사용하겠다라고 한 24시간 전에 취소를 하면 전액 환불을 해줘야 되고 네. 24시간 이내에 취소를 해도 한 대여 예정 요금의 10%만 빼고 나머지를 다 환불을 해줘야 되는데 렌터카 업체들이 이런 식으로 이 규정에 맞춰서 환불을 안 해준다든지 이런 식의 피해 구제 신청이 굉장히 많이 접수가 됐다고 합니다. 네, 저도 봤는데 내규 때문에 안 된다고 했다는데요. 그 모든 규정은 상위법 우선 적용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보호법이 우선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나수지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경제발전소를 듣고 계십니다. 네, 좀 있으면 튼튼이가 태어난다고 해주신 우리 김현정님 화이팅입니다. 꼭 건강한 아기 출산하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전국을 한번 돌아볼까요? 목동 윤식이님 오랜만이에요. 5663 순천에서 보내주셨고요. 평택 고덕에 계신 깐종마늘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울산 아지매 또 오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기 바라고요. 웃는식님 오랜만에 오셨어요. 자, 저희는 돌아온 가족도 대환영입니다. 이번에는 한국은행 연결해서 얘기를 좀 들어볼 건데 빚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는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빚이 많이 늘어나면 개인의 신용도 문제가 되지만 돈 꿔준 은행도 좀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걸 점검하는 보고서가 한국은행에서 상하반기에 나오거든요. 2021년 상반기 금융안정 보고서에 이런 내용들이 담겼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금융 시스템 안정성 어느 정도로 보고 있는지 박구도 한국은행 금융안정국의 안정분석팀 팀장님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팀장님, 금융안정국의 안정분석팀, 이게 약간 라임 같기도 하고요. 그 한국은행 이름이 약간 어렵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총액한도, 대출한도 이런 말은 이제 없어진 거죠? 예. 그렇군요. 이번에 그 보고서 내셨는데 총체적으로 진단을 하신다면 우리 금융시장의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 지난해 하반기 이후에 우리나라의 금융 시스템은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경기 회복 기대가 커지면서 금융 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요. 금융기관의 금융 중개 기능도 원활히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 좀 우려스러운 점들이 있습니다. 우선 가계와 기업 모두 차입을 늘리면서 민간 신용이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입으로 조달한 자금이 자산 시장으로 흘러들어서 자산 가격이 또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과도한 차입과 그리고 자산 가격 급등이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을 저희들은 금융 불균형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이 금융 불균형이 누적된 상황에서는 대내외 충격이 발생할 경우에 쌓여진 부채와 자산 가격이 급격히 무너지면서 금융과 실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산 가격이 떨어지면 담보 가치가 떨어지고 그리고 차입이 어려워지면서 자산을 급매할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자산 가치의 하락을 초래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이유로 저희들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어떤 금융 시스템 내 잠재 취약성은 오히려 확대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금융 불균형 등 금융 시스템 취약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지수를 편제했는데요. 통지수에 따르면은 올해 1분기 58.9를 기록해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였던 2008년 4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그러면 코로나19 이후에 전반적으로 빚이 늘어나면서 금융 시스템이 불안해졌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계부채가 올해 1, 4분기 말 1,765조 원이고요.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9.5%나 증가했고요. 기업 대출도 1,402조 원,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14% 늘었습니다. 그리고 가계 신용과 기업 신용을 합친 민간 신용의 명목 GDP 대비 비율이 216%로서 전년 동기 대비 16%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 코로나19에 따라서 이제 생기 자금을 조달해야 되고 기업 운영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이제 부채가 증가하는 거는 어떤 불가피한 건데요. 문제는 이게 부채로 조달한 이 자금이 상당 부분이 부동산, 주식 등 자산 시장으로 이제 유입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군요.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어쨌든 빚을 내서 투자를 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우리가 주지의 사실인데 암호화폐 시장이 한동안 뜨거웠잖아요. 이쪽은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이 이번에 암호자산 시장의 어떤 금융 시스템에 대한 영향을 종합적으로 한번 점검해 봤습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이제 암호자산 가격이 급락하더라도 어떤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암호자산 시가총액이 저희들이 이번에 추산한 바로는 한 50조 원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 이는 이제 가계 금융자산 전체의 한 1% 수준입니다. 그리고 2018년도 비트코인 가격이 고점 대비 한 68% 급락한 바 있는데요. 이와 동일한 폭으로 하락할 경우에 최대 한 34조 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큰 금액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지난해 3월에 코로나19 때문에 주가가 폭락한 바 있는데요. 그때 주식 시가 총액이 544조 원 감소한 바 있습니다. 이때에 비해서는 이제 크게 작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네네. 예, 거래 규모가 이제 앞으로 확대된다면은 이 암호자산 시장이 금융 시스템을 위협할 수 있으면 또 유의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청년층들이 암호자산 거래를 많이 늘리고 있는데 투자 손실이 이들 계층에 집중될 수 있다는 점에 또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빚을 좀 줄이셔야 된다 이런 말씀 많이 드리는데 사실 빚을 내고 싶어서 내는 사람이 없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개인들의 부채 관리가 조금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 은행들 상황은 어때요? 안정적입니까? 예, 현재 은행은 자기 자본 비율 같은 금융기관이 보건력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비교적 양호한 수준입니다. 은행의 자기 자본 비율이 작년 말보다는 상승했고, 그리고 유동성 비율도 하락했지만 여전히 어떤 규제 기준은 상회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원리금 상환 유예 같은 정부의 금융 지원 조치가 이제 정상화되는 시점에서는 이제 연체율이 이제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금융기관의 어떤 자산 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좀 금융기관들은 유의해야 되겠다고 생각됩니다. 네, 개인이든 아니면 기업이든 이 차주들은 이번에 금리가 생각보다 좀 빨리 올라갈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은행 금융안정국 안정분석팀의 박구도 팀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빠른 경제발전소.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샵 0951 또는 TBS 앱을 통해 받습니다. 네, 오늘의 출첵 1등 꼭 얘기해드리고 가야죠. 핑크로봇님 1등 몹시 칭찬합니다. 황금마스크님 수원에서 듣고 계시는군요. 신가네님 여긴 대전이고요. 감성호떡님은 천안에 계십니다. 천안, 호두과자가 아니고 호떡이 먼저네요. 이제 리턴리 7199님 익산입니다. 꾸무룩한데 비는 없어요. 안성에서 출발해서 병원 오는 날에 늘 듣고 있어요. 안성부터 익산까지 커버를 하신다니 참 몹시 칭찬합니다. 0762님 꿀단지 아빠님 지난주부터 듣고 있어요. 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은 척척박사 강정수 박사님하고 빅테크 얘기해 볼 건데요. 빅테크가 큰 IT 기업들, IT 공룡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빅테크가 이제 금융업 진출한다. 네이버 통장, 카카오 통장 이런 거 나온다는 얘기 많은데 미국에서는 이 빅테크들에 대한 규제가 이제 슬슬 시작될 거라고 하네요. 우리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핫픽 플러스 강정수 박사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대선 캠페인 할 때 그 참모들하고 계속했던 얘기가 내가 당선돼봐. 이 빅테크 기업들 내가 손을 어떻게든 볼 거야 라고 했는데 진짜 보는 모양이네요. 네, 지난 6월 11일 날
미국 하원에서 5개 법안이 통과가 됐는데 다 이 빅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이라고 하면은 크게 이제 구글, 그다음에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해서 보통 일명 가파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 네. 이니셜을 따가지고 사실은 뭐 이 4개 기업 말고도 빅테크 기업은 또 중국의 알리바바라든지 텐센트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있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과거에는 세계 경제를 이끄는 신흥 라이징 스타라고 얘기하는 신흥 이 스타들이었는데 이제는 너무 이들의 권력이 커지다 보니 또는 경제적 파워가 커지다 보니 이것에 이들 기업에 대한 규제의 목소리가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커왔었는데 미국에서 마침내 네. 대단히 실효성이 있는 칼들을 법안들을 뽑아낸 거죠. 이른바 우리가 한때 벤처 스타트업의 상징이었던 이 혁신 기업들이 이제 기득권이 됐다 이런 얘기인데 6월 11일이면 2주 정도 전에 이제 법안이 발의가 된 거예요.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권력을 약화시키는 게 목적이다라고 하셨는데 내용이 어떻습니까? 예, 크게 볼 때 우선은 그러니까 자사 서비스를 우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아마존에서는 아마존이 옷도 만들고 있고 음식도 만들고 있고 아마존 자체 브랜드로도 만들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외부에 흔히 말하는 서드 파티라고 하고 네. 있는 이런 마켓플레이스를 운영하면서 나머지 이제 중간 사람들도 거기에 물건을 공급하고 팔고 했었는데 지금도 그거는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죠. 근데 거기에 중간에 갑자기 어느 날 아마존 만두 한국으로 치면 이런 것이 어허. 끼어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상위에 노출되면 네. 이건 문제 있다라고 보는 거죠. 만두는 만두집에 하게 두죠 그냥.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존재하는 거고 생수도 많이 팔리면 아마존 생수 뭐 이런 것을 자꾸 제가 빗대는데 한국 상황에 네. 이런 것들을 팔게 되면 이것들이 우대된다는 거죠. 이런 것은 시장의 우월적 지위 남용이라고 하는 거죠. 과거 2017년에 이미 구글 쇼핑이 유럽연합에서 이와 관련된 벌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즉 네. 자기의 쇼핑에 있어서 자사 물건이라는 걸 우대한다든지 또는 구글 같은 경우에도 비행기 티켓 업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러한 부분에서 자신의 비행기 티켓을 좀 더 상위에 노출시킨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철퇴를 막고 있다는 부분들. 또 두 번째는 가장 크게는 많은 인프라스트럭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네. 같은 경우에는 AWS라고 해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한국 분들에게 많이 안 알려져 있지만 한국의 유사 기업도 사실 가지고 있어요. 풀필먼트 바이 아마존이라고 해서 아마존이 일반 중간상들에게 창고하고 로지스틱스하고 배송 서비스를 대행해 줍니다. 근데 그런 거죠. 우리에게 물건 팔고 싶으면 너네 우리 창고하고 배송 서비스 이용해. 그러면 우리 플랫폼에 들어올 수 있어. 입점 조건이 우리 그 택배사랑 우리 창고 쓰는 거면 이런 걸 보고 우리가 횡포라고 하지 않나요? 그렇죠. 우리의 새벽 배송을 쓰지 않으면은 우리의 물건에 못 들어와. 뭐 이런 어허. 식의 논리를 네. 사실은 한국에서도 좀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인데요. 이것이 아마존에서 어느 정도 했던 부분, 이거 앞으로 금지하겠다. 또는 이런 인프라스트럭처로 하는 것은 우리 앱스토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앱스토어에 들어와서 애플 통해서만 결제하세요라고 지금 강력하게 해서 지금 포트나이트라는 업체와 지금 애플이 대단히 법률 소송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네. 인앱 결제라고 하죠. 인앱 결제도 강제해서는 안 된다. 이 법안이 있습니다. 이거 만약에 통과되면 애플은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대단히 큰 타격을 입게 되고 아마존도 대단히 큰 타격을 입게 되고요. 또 하나 지금 이번 월요일부터 예를 들면은 독일에서는 법원에서 이제 심의가 시작됐는데 구글의 광고 시스템 자체도 이것도 자사 서비스인데 이 비딩하는 문제들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광고 비즈니스를 건들기도 하고 이러한 자사 서비스를 건드는 거. 그리고 세 번째 이 법안의 특징은 이용자들이 내가 예를 들자면 리프트를 이용하다가 우버를 이동하고 싶다. 네. 그럼 내 데이터 다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죠. 얼마만큼 예를 들면 카카오 택시 이용하다가 다른 택시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다라면 카카오 택시에서 사용했던 나의 점수를 다 가져갈 수도 있고요. 근데 사실은 이건 이용자보다 더 중요한 건 드라이버들이죠. 네. 내가 우버 드라이버를 열심히 해가지고 점수를 5.0으로 끌어올렸어요. 그런데 리프트 가면은 0점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데이터도 이동하게 해줘라. 네. 그러니까 즉 플랫폼 간 이동을 자유롭게 해주고 여기에서 데이터를 가져가라. 우리가 통신사에서 번호 바꾼다고 해서 통신사 바꾼다고 해서 번호 못 가져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가장 중요한 번호를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가장 중요한 이용자들의 사진이나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거기에서 이만큼 좋아요 쌓아가지고 이만큼 내가 도달 범위가 높은 사람인데 옮기면 이 데이터도 이 사람에게 줘서 나름대로 거기에서부터 새 출발하더라도 어느 정도 자신의 자산을 가지고 출발하게 해달라. 이런 부분이 또한 네.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건 규제 기간 예산 좀 풍부하게 하자. 규제 기관이 지금 미국의 DOJ, 지금 미국의 법무부라든지 어떤 FTC라고 해서 연방거래위원회가 있는데요. 이 두 규제 기관에 인력이 너무 없다 보니 전문가를 못 뽑는다. 자꾸 빅테크 기업들은 로비스트들도 확장되고 있지만 기술도 다양해지다 보니까 연구자들이 많이 필요한 겁니다. A 기술이
2년 지나면 쓸모없는 기술이 되고 또는 비관련된 지식 도메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3년 지나서는 이건 또 달라지는 상황이 되다 보니 네. 계속해서 전문가들을 충원해야 되는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산을 좀 과감하게 확대하자. 이것이 이번 5개 법안이 가지고 있는 거죠. 네. 말씀하세요. 네, 이것이 내용인데요. 이 법안이 가지고 있는 또 한 특징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공동 발의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 세력 간에 이견이 없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트럼프도 사실은 대통령도 재임 기간에 내가 정말 가차없이 빅테크 기업들 나쁘게 표현하면 까불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얘기 했는데 실제로 행동한 건 아무것도 없었지만 이미 이 트럼프 행정부에서부터 계속해서 청문회들이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공화당 의원들도 불만인 거고 민주당 의원들도 불만이었던 거고 거의 이 청문회를 통해서 오히려 더 불만의 화를 키우기도 하고요. 이렇기 때문에 공동 발의했는데 뭐 공동 발의 있는 거 아닐 큰 의미 안 둘 수도 있는데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손에 꼽힐 정도의 필리버스터가 있었습니다. 네. 대표적인 필리버스터들이 몇 개 있었는데 미국은 정말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시도 때도 없이 필리버스터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로 양 당에 대해서는 서로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한 당이 법안을 만들면 그 법안의 내용을 떠나서 필리버스터 신청하고부터 그렇죠. 이러한 정당 문화에서 공동 발의라는 것은 정말 유례없는 일인 겁니다.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5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물론 글자 그대로 통과되면 이 빅테크 기업들의 큰 경제적인 어떤 손실들이 나오기 때문에 빅테크 기업들도 가만히 안 두겠죠. 전 세계에서 가장 로비스트를 많이 운영하고 네. 있는 데들이 구글,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입니다. 이들이 전방위적인 로비스트들을 활용하게 돼서 어느 정도 법안의 수정들은 존재하겠지만 그렇게 결코 이 아까 말씀드린 이 5개 법안이 다 무마되는 이런 일은 없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빅테크들한테는 이게 사활이 걸린 이해관계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 총력으로 반격에 나설 텐데 기업들도 여기에 나름대로 방어 논리가 있지 않을까요? 방어 논리는 다 있죠. 어느 정도 이렇게 아마존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무료 배송하고 무료 배송 혜택을 여러분들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저희도 느끼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가격이 올랐습니까? 네. 점점 경쟁을 마켓플레이스 치열하게 하다 보니까 가격이 물값이 다운되고 만두값도 다운되고 다 빵값도 식빵값도 다운되고 다 가격이 저렴해지면 이게 소비자에게 좋은 거 아니냐. 지금까지 규제 논리는 독점이 생겨서 가격이 올라가서 공급자만 이득을 보고 소비자가 손해를 보는 거였다면 네. 봐라 지금 경쟁하면서 구글의 수많은 서비스들 여러분들 유튜브 광고 좀 보긴 하지만 무료로 보지 않겠냐. 얼마나 즐겁냐. 그리고 거기 크리에이터들도 돈 벌고 있지 않냐. 페이스북을 통해서 사람들이 연결되는데 우리가 언제 과금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인스타그램에 아무리 사진 올려도 저희가 돈 달라 그런 적이 있습니까? 나름대로 이것이 소비자에 유익하다. 이런 강력한 논리가 있습니다. 맞는 말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부분도 하지만 있는 거죠. 네. 우리의 횡포가 당신들을 행복하게 했다. 이런 네. 방식의 논리 구조는 좀 타당하지 않다는 생각도 들지만 여하간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5개의 골간을 가진 이 법안이 100% 사문화되진 않을 거다. 하지만 여기에서 약간의 어떤 그 협상의 가능성 내지는 그렇죠. 수정의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 5개 법안이 중요한 이유를 생각해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 발의라는 그 역사적인 의미가 있기도 하고 제가 요즘 가장 주목해서 보는 분이 리나 칸이라는 굉장히 젊은 유색인종이라서 맞아. 주목을 받기도 합니다만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FTC 위원장으로 내정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우리로 치면 공정거래위원장 역할을 맞습니다. 하는 분이죠. 네. 33살입니다. 네. 이분이 별명이 아마존 킬러다 이런 네. 얘기가 있던데 왜 그렇습니까? 이분이 2017년에 논문을 씁니다. 그 당시 예일대 법대 박사과정이 있었는데요. 박사 졸업하기 한 학기를 앞두고 이 아마존 안티트러스트 패러독스라고 해서 아마존 독점의 역설이라는 책을 썼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까지의 전통 경제학은 가격에 집중을 했어요. 소비자 가격만 안 오르면 소비자 가격을 올리니까 문제인 거다. AT&T가 과거에 통신 시장을 다 점유한 일이다 보니 전화료가 오르더라. 또는 오일 석유 기업들이 전 세계 미국 시장의 90%를 먹으니까 네. 기름값이 오르더라. 이것이 독점의 폐해다. 이거는 보수적 경제학자든 진보적 경제학자든 다 동의하는 거거든요. 이런 독점의 폐해는 소비자 물가를 오르게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경제 논리만 가지고 있었던 우리식의 공정거래위원회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 경제학을 하신 분들이거든요. 네. 보니 가격이 올라가지 않고 심지어 내려요. 그게 아마존 효과라고 부르는 네, 거죠. 그렇죠. 인플레이션은 지금 대단히 걱정을 하는데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것이 아마존이에요. 그런데 이거 어떻게 규제해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데 이 리나 칸이 다른 논리를
제시하기 시작합니다. 네. 다른 논리를 제시하면서 이 시장의 구조가 이들이 지배력을 갖다 보면 예를 들자면 지금은 무료지만 지금은 무료 배송해서 소비자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 사실 뒤에서 중간에 있는 이 미들맨들 우리 여기다 물건을 파는 사람들을 고혈을 짜내고 있는 거다. 이들이 고혈을 짜내다 보면 나중에 새로운 제품을 여기다 올리거나 새로운 어떤 혁신을 하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시장 경제를 저하시킨다. 경쟁의 어떤 활력들을 이런 부분에서 규제되어야 한다는 새로운 논리를 제기하게 되고요. 네. 당시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었던 연방거래위원장이 리나칸의 논문을 보고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2018년부터 리나칸을 가지고 10여 차례 전국 순회를 하면서 강연회를 엽니다. 그러니까 대단하네요. 연방거래위원회가 개최하는. 네. 그러니까 리나칸이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공화당도 좋아하는 패인 겁니다. 공화당과도 열심히 일했었고 네. 지금 민주당에 봐서도 이 사람의 논리는 지금 유일하게 아마존 강력하게 성장하고 있는 아마존을 깰 수 있는 유일한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이 리나칸을 고용했다는 것. 아마존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리나칸의 논리만 깨줄 수 있으면 아마 수백만 달러, 수천만 달러를 내놓고라도 학자들에게 지불할 수 있을 정도로 이러한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논리의 싸움이거든요. 정치도 논리의 싸움이고 경제도 논리의 싸움인데 규제라는 것은 전통 경제학에서는 찾을 수 없었던 아마존에 대한 규제 논리를 리나칸이 찾아낸 거죠. 그러네요. 이게 소비자 후생이 올라가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중간에 끼어있는 보이지 않는 기업들, 네. 그러니까 누군가는 비용을 치르고 있는데 그렇죠. 이런 식으로 짜내다 보면은 중장기적으로 소비자들도 손해 볼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영원히 갈 수 없잖아요. 네. 마치 우리가 OTT 처음에 무료 사용하게 해주고 조금 있다 과금하고 네. 점점 올려받고 여기에 본인들이 사용한 콘텐츠가 막 쌓이면 쌓일수록 나중에 못 나가게 되는 거랑 마찬가지 효과인 것 같은데 독일을 비롯한 유럽에서도 이런 식으로 빅테크 기업들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면서요? 네. 우선은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연합에서 2020년에 두 개의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마켓 액트라는 것든지 디지털 서비스 액트라고 하는데 쉽게 요약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에도 이번에도 관련돼 있지만 컨텐츠 모데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증오의 컨텐츠 또는 가짜 뉴스. 네. 특히 독일 같은 경우에는 나치를 갖다가 옹호하거나 굉장히 유대인을 민감하죠. 갖다가 비판하거나 네. 이런 콘텐츠들이 사실은 유튜브나 페이스북에서 많이 유통됐고 미국 같은 경우 이것이 선거의 결과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관해서 과연 플랫폼 사업자들의 책임성이 없느냐 있다. 이 부분을 규정한 법안이 통과된 거죠. 이런 부분에서 이 빅테크 기업들이 이 부분에 대한 책임성들을 강조받아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 사실은 인스타그램에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그래서 우리식으로 하는 왕따 이런 현상들이 특정하게 그런 계정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A라는 친구, B라는 친구는 이제 왕따를 시키려면은 쟤만 빼놓고 반 친구들끼리 하나의 그 계정을 공유합니다. 그리고 제 우스꽝스러운 모습들을 여기다 다 올리고 있는 이런 못됐다. 부분들이 네. 횡행하고 한국에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서의 어떤 플랫폼 사업자가 책임이 있다. 네. 이런 건 막아야 된다.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단체가 우려하는 부분도 있어요. 이러다 보면 프라이버시가 침해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쟁들은 있지만 이와 관련된 적극적인 어떠한 사회적 책임성을 플랫폼 사업자에게 강요하는 것이 유럽에서도 제기됐고요. 또 하나 지금 이번에 G7 회담에서도 논의가 됐던 것처럼 그전에 있었던 G7 재무장관 회의였죠. 네. 여기서 했던 것처럼 이런 글로벌 기업들의 세금 문제. 그렇죠. 그러니까 조세 피처에다가 본사를 두고 비즈니스는 다른 데서 해서 돈을 벌지만 세금은 적당히 걷어갈 나라가 없는 아주 이상한 구조가 네, 그러면서도 많았잖아요. 미국은 어느 정도 걷어가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가장 소극적이었죠. 그런데 보십시오.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도 유럽에서 특별하게 기억나는 서비스가 없습니다. 없어요. 네, 스포티파이라고 해서 하나 정도가 소개된 기업이 있는데요. 유럽을 대표할 수 있는 흔히 말하는 IT 서비스 기업이 없어요. 그건 거꾸로 뭐냐면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이 사실은 애플이 유럽 시장을 다 장악하고 있는데 수금을 다 해서 미국으로 다 수금해가지고 가져가는군요. 자국에는 세금을 안 내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대단히 정치적 갈등들을 많이 만들어다 보니 규제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는 아마존 전담반까지 행정부에 뒀습니다. 전담반이요? 네, 그래서 아마존 전담반. 네, 아마존 부서가 생겼어요. 그래서 아마존이 소비자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했던 중간 물건 공급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준 어떤 시장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감시하는 기구를 상시화시킨 거죠. 이런 식으로 대단히 하나하나 유럽 곳곳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법원에서의 어떤 지금 소송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규제들이 유럽에서는 되게 정말 물꼬가 터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글로벌 그 법인세 규제 관련해서 앞으로는 비즈니스에서 얼마 정도 매출을 기준선 이상으로 내는 나라에는 법인세 내야 한다. 이런 네. 규제도 정해 나가겠다. 이게 글로벌 사회의 흐름이기는 한데
중국도 마찬가지로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면서요? 네, 중국은 좀 다른 방식이죠. 중국은 안 할 거라 생각했는데 중국도 두려웠던 겁니다. 특히 이제 알리바바인데요. 우선은 알리바바에게 미디어 사업에 철수하라는 공고안을 냈습니다. 뭐죠? 사우스 모닝 포스트인가요?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사우스 차이나 모닝 네. 포스트 맞습니다. 이 언론사 사실 알리바바가 갖고 있죠. 그러니까 워싱턴 포스트를 갖다가 아마존이 가지고 있는 것, 베조스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러한 언론사뿐만이 아니라 방송사, 영화사들도 알리바바가 대단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리바바가 우리 식으로 하면은 그러니까 이커머스 기업이죠. 네. 물건만 파는 것이 아니라 이런 미디어 파워도 가져가고 있고 언론 파워도 갖고 있다 보니 정치적으로도 너무 힘이 세졌다. 견제하는군요. 네, 그래서 우선 미디어 사업과 전통적인 테크 사업을 분리해라라는 공고안을 명확히 내렸고요. 올해 4월에 28억 정도의 벌금도 부과했습니다. 시장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했다라는 건데 가장 큰 대표적인 사례는 알리바바의 물건을 납품하는 기업이나 거기서 판매를 하는 기업이 JD.com, 진동닷컴에 가서 파는 것을 알리바바가 이렇게 누르고 있었던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뭐 종종 벌어지는 일이네요. 사실은 이것이 뭐 명문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네. 관례적으로 그런 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이거 시장의 우월적 지위 남용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벌금을 가지고 가금해서 2020년 알리바바 총 매출의 4%를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총 매출의 4%요? 네, 원래 10% 예상했는데 4%면 작지 않은 거죠. 네. 이런 부분에서 이 알리바바에 대한 규제가 대단히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에서 중국 또한 빅테크 기업의 성장을 매우 뒤에서 지원해 왔지만 이제는 그들의 커진 힘에 놀라서 중국 정부도 규제에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너무 웃자라는 걸 원치 않는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중국이 이런 미디어에 대한 규제를 상당히 강화하고 있다는 게 피부로 느껴지는 게요. 홍콩에 있는 빈과일보 여기도 지금 사직서 다 받고 이제 타이완의 온라인판만 남겨둔다는 거잖아요. 네. 이런 상황들을 보면 각국의 정부가 어떤 이유로든 빅테크가 지나치게 더 이상 나가는 거 원치 않는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앞으로 우리나라도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있고 사실상 언론의 기능을 하는 포털들이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선은 한국에서는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것은 이제 네이버라든지 다음에서의 뉴스 서비스에 관련돼서 그만둬야 한다는 주장들이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주장이 강해지면 네이버도 언젠간 뉴스 서비스 그만둘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네이버가 이미 매출의 47% 정도를 쇼핑에서 받고 있거든요. 그렇죠. 사실 뉴스라는 게 이게 호객의 효과인 거지 그거 자체로서 돈을 벌어주는 건 아니죠. 과거에는 뉴스에서 호객이 돼서 네이버 검색이라든지 네이버 메일이라는 이런 걸 많이 썼거든요. 근데 이제는 네이버 뉴스 때문이 아니라 네이버 쇼핑 때문에 네이버를 많이 갑니다. 그럼 네이버 입장에서는 굳이 이러면서 우리가 정치적으로 시달리면서 국정감사에 끌려가고 여야에서 가끔은 맞는 논리도 있지만 가끔은 맞지도 않는 논리를 가지고 우기고 뭐 이러고 떼쓰고 막 이러면 힘들어지면 제가 보기에는 포털 입장에서도 네이버 뉴스 서비스를 그만두는 것이 사실 경제적 입장에서도 이제는 손해보지 않는 수준까지 올라간 거죠. 그런 부분에서 뉴스 부분에 대한 논란은 그렇게 될 것 같고요.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커머스 부분입니다. 커머스 부분이 지금 리테일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이커머스가 대단히 커지고 있으면서 소비자들에게 대한 불이익이 커지다기보다는 이 중간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들에게 불이익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고 배달 서비스 관련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전문 감시기구가 한국에는 아직 없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전문 감시기구의 어떤 등장이라든지 인력의 등장도 한국 사회에서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우리도 공정거래위원회에 각 전문 분야를 담당하는 분들이 계신데 빅테크에 항상 뒤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는 하지만 전문가들이 이쪽에서 많이 좀 활동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최신 경제 트렌드 하나만 딱 집어서 제대로 파보는 핫픽 플러스 오늘도 척척 박사 강정수 박사님께 많이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깊이 있는 경제발전소 시민과 함께 공부하는 경제시사 프로그램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네, 저도 차도라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누군가의 밥줄을 잡고 소비자에게 같이 잡으면 다 좋다. 씁쓸한 논리네요. 상생하는 경제 논리로 격 있는 사회로 가고 싶습니다. 100% 동감하고요. 한 사회나 조직의 품격은 거기에서 가장 약한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서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약한 사람들을 대우하는 방법을 한번 공부해 볼까 하는데요. 쏟아지는 기사 속에서 중심 잡는 법을 배우는 따져봅시다.
오늘은 이정호 전 미디어오늘 편집국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이슈 따져봅니까? 얼핏 보면 경제하고는 전혀 관계 없어 보이는 차별금지법 법안이 이제 막 발의됐는데요. 네. 그걸 들고 나왔습니다. 차별금지법. 이게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법이면은 너무나 논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마땅할 것 같은데 이게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나요? 네, 이게 뭐 이제 입사 채용할 때 뭐 학력이나 뭐 성별 따지기 시작하면은 기업주가 처벌받는다. 결국은 고용이 감소할 거다. 기업주에게 형사처벌이 많이 돼가지고 기업이 뭐 경제가 파탄날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도가 설설 나오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법안 발의는 지난주 수요일 날 됐으니까 이상민 의원이 발의했는데요. 작년에 6월 달에도 이제 정의당의 장혜영 의원이 발의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장혜영 의원 안에는 형사처벌 조항이 있었는데 요번에 발의된 이상민 의원 안에는 형사처벌 조항은 빠졌습니다. 이게 그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는 이게 말하자면 컨센서스인 건데 그렇죠. 이게 왜 기업의 활동을 위축시키게 되죠? 일단 뭐 기업을 옥죄다는 논리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채용 과정에서 아니면 채용한 직원들에 대해서 차별을 일반적으로 계속적으로 시행을 하게 되면은 그런 부분에 고용이 이제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고 만약에 계속된 차별로 인해 가지고 손해배상이나 형사처벌을 기업주가 있게 되면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진다. 뭐 이런 건데 사실은 이전에 2007년도에 제정돼 가지고 지금 14년째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차별금지법 네. 뭐 그대로 지금 이 법을 준용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 법 제정하는데 한 4, 5년 걸렸는데 그때도 똑같은 논리가 있었거든요. 장애인 차별을 그러면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될 텐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장애인 차별 금지법이 왜 경제 문제를 일으킨다. 그때는 어떤 논리였어요? 그때는 뭐 장애인 채용할 때 차별하게 되면은 이제 기업주들이 형사처벌 조항이 이건 있습니다. 근데 단서를 달아놨죠. 네. 악의적인 차별일 경우에. 네. 근데 제가 14년 동안 지켜봤는데 단 한 번도 형사처벌된 경우는 없습니다. 손해배상은 뭐 일부 조금 나오긴 했습니다. 네, 뭐 뉴스를 아무리 되짚어봐도 사장님이 감옥에 갔어요. 이런 뉴스는 뭐 그런 이야기 본 적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실제 법 제정 네. 때는 감옥에 간다, 경제가 바탕난다 이런 이야기 많았습니다. 근데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실제 이 시정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일단 장애인 당사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다가 진정을 하게 되면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해가지고 차별이 맞다라고 하면은 시정 권고를 내립니다. 근데 그걸 미이행하게 되면은 이제 법무부가 시정 명령 조금 더 강화되죠. 네. 근데 그것도 이행을 하지 않으면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매길 수 있는 정도고 말씀드렸다시피 악의적인 차별이 계속되고 반복된다면은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아직 한 번도 본 적은 없고요. 그래서 형사처벌 조항은 사실상 있긴 한데 사문화된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여집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 때문에 회사가 망한다거나 이걸로 사장님이 형사처벌을 받았다거나 심각한 경제 혼란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는 저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 가지고 재판까지 간 사례가 있었나요? 네. 한 4, 5년 끌어가지고 4월 1일 날 이제 대법원 판결까지 났는데요. 버스 타보시면은 지금 장애인 좌석이 있습니다. 그 뒷문 근처에 네, 있죠. 있죠. 그게 뒷문을 바라보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전의 진행 방향하고는 90도 오른쪽으로 거죠. 꺾여 있는 거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장애인이 이게 문제다라고 이제 제기를 했는데 2015년도 12월에 제기했습니다. 급 출발하거나 급제동할 때 이제 90도로 꺾여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 그리고 서 있는 사람에게 자기의 안면이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에 모멸감을 계속적으로 받고 있다. 뭐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손해배상을 한 300만 원 정도 요구를 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올 4월 1일 날 판결 난 게 차별 맞다. 90도로 다시 꺾어가지고 앞방향을 볼 수 있게 해달라라고 대법원이 판결하면서 버스 회사가 고의적으로 이렇게 90도로 꺾은 건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 300만 원은 없어졌죠. 대신에 방향은 바꾸는 것으로 네. 그렇게 굉장히 주장을 의미 있는 했다는 판결이었습니다. 말씀인데
그래요. 자동차가 원래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었으니 버스 회사에 고의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만 왜 애초에 장애인들은 역방향으로 타도 된다고 생각을 했을까? 왜 디자인에서 그렇죠. 효율성만을 생각했을까? 이걸 고민하게 되는데 그러면 장애인 차별 금지법도 지금 시장에서 문제를 일으킬 거다 이런 논리와 전혀 다르게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건데 차별 금지법 이것도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앞으로 전망이 어떠세요? 뭐 아마 지금은 몇몇 대선 주자들도 동의를 했고 이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상민 의원이 뭐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선수가 벌써 5선이세요. 그렇죠. 네. 굉장히 중진급 의원이 제출한 법안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통과는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형사처벌 조항이 빠져 있기 때문에 더 쉽게 장애인 차별금지법보다는 더 쉽게 통과될 수 있을 건데 뭐 이걸 가지고 누굴 처벌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숨어 있는 차별받던 사람들이 제 목소리를 조금씩 낼 수 있는 그런 계기 뭐 이렇게 가는 거죠. 네. 그래요. 이게 입은 있는데 말할 수 없는 사람이 우리 사회에 상당히 많고요. 장애인 차별금지법 저는 이 법안이 제정되기 전에 그 생각이 먼저 드네요. 회사를 다닐 수 있어야 차별이라도 경험을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회사가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그 비율조차 지키지 못해서 그렇죠. 네. 벌금을 내는 회사가 대다수입니다. 여기에는 뭐 정부 부처 공공기관도 공공기관도 예외가 그렇죠. 아닌데요. 일단 차별당할 수 있는 환경에도 놓일 수 없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 그리고 휠체어 한번 타고 나가보시면 그 1cm의 문턱 때문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잠깐 다리 부러졌을 때 생각했던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균형 있는 시각으로 기사 파헤쳐보는 따져봅시다. 이정우 전 미디어오늘 편집국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증시가겠습니다.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한 연구원 나와 계시죠? 네,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코스피 어때요? 네, 아침에 비해서 상승폭을 조금 반납을 하면서 플러스 0.1%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주들은 서로 좀 혼조세를 보이고 있지만 오늘 인터넷 플랫폼 업체들의 주가가 굉장히 강하네요. 그래서 네이버가 7%, 카카오가 5%대 급등세를 연출하면서 우리나라 증시의 상승세를 견인하고 있다. 그걸 좀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테마단에서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델타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 세계 유행 우려, 그리고 국내 코로나 신규 확진자 증가 소식 등으로 진단키트, 백신 등 코로나 테마주들이 지금 상대적으로 좋은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고 또 뭐 눈에 띄는 뭐 테마단으로 접근을 해보자면은 지금 토스 관련주들이 지금 주가가 급등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전일에 토스가 약 4,600억 원대 신규 투자 유치를 했었는데 이때 기업 가치가 거의 8조 원 넘게 달했다는 이 소식이 토스 관련주들에게 좀 호재로 작용을 하면서 주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 오후에는 시장 괜찮을까요? 이거 나스닥 영향 받은 것 같은데 오후에도 이 분위기 이어지겠습니까? 예, 오후에도 이렇게 네이버, 카카오 같은 좀 성장주, 이 테크주들 위주로 좀 강세의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전반적인 코스피 시장 흐름도 이 정도 수준에서 지금 뭐 최근 그동안 좀 힘들었었는데 오늘은 조금은 좀 양호한 흐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양호한 흐름 밑줄 쫙 긋겠습니다. 지금까지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오모 씨 아들 모 유한군 줌 수업 잘 듣고 있나요? 엄마가 익명이라면서 아까 보내주셨어요. 6327님, 연식 나오는 유머 하셨는데요. 그래요. 오렌지 먹어본 지가 얼마나 오렌지? 이런 거죠. 아침에 일어났는데 침대에서 떨어져 자고 있었어요. 분명히 자다 떨어진 기억이 없는데 저는 아래에 그렇게 있었어요. 8342님, 아직 한참 꿈하늘 나이신가요? 성장판이 아직 안 닫힌 것 같은데 이런 거 보통 앞발차기 하면서 일어나지 않나요? 그리고 아리마님 아까 편찮으시다고 했던 것 같은데 건강 챙기십시오. 여름 휴가 대신 부모님 방문해야겠어요. 7월부터 기준 풀린다니 얼마나 다행인지요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작년에 휴가철 이런 단어가 사라졌다가 지금 1년 만에 돌아온 단어 같고요. 천사아빠님 안녕하세요. 파주입니다 해주셨고요. 야비스님 광주에서 듣고 계시는군요. 반갑습니다. 홍재동 꿀주먹님은 예전에 그 학창 시절 때 뭐 질서를 유지하셨나요? 서대문구 홍재동입니다. 잘 듣고 있어요. 광교에서 강남으로 출근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경제 질서를 지켜야겠죠? 내일도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발전.